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으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픽 시작을 해보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지금 최근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의결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이제 고용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 지금 담겨있는 실업급여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또 근로장려금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어떤 지금 개선 방향을 내놓고 있는지 먼저 좀 들여다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그 직접 일자리 사업은 좀 줄이고 네. 실업급여나 현금 지원은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의 어떤 밑그림이 나왔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이 현금 지원이나 직접 일자리 확대 등의 단기 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면서 네. 미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의 의미를 좀 밝혔는데요. 네. 우선 정부는 기본 계획에서 구직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 인정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간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구직 급여 반복 수급을 좀 막기 위해서 5년간 3번 이상 구직 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할 경우에는 급여액을 이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한 50%까지 감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할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80%. 지금은 이제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80%인데요. 네. 이를 좀 하한액을 없애거나 하고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세금을 제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자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또한 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근로장려금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일정 정도 오를 때까지 장려금을 늘리다가 이후 감소되는 형태인데 현재 설계로는 단시간 노동을 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근로장려금도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근로 의욕을 좀 높이겠다는 네.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전체적인 얘기신데 앞서 이제 도덕적 해이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 부분의 문제의식이 좀 커 보이는데 실제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조 대표님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우선 고용보험기금이 이제 적립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2021년도 기준으로는 예. 이제 마이너스 3조 가까이 2조 7천억 가까이가 나게 되면서 이제 정부 기금을 수혈하게 되는 구조가 된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실효성 필요하다? 있게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 네. 왜냐하면 2017년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적립금이 한 10조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도덕적 해이의 부분은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줄이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로 진행될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금 더 말씀이냐면 예. 이제 질 좋은 일자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예. 이제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정규직의 경우에는 거의 90% 95% 가까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퇴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이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완전 없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걸 좀 통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이제 뭐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 그래도 언론에서 찾을 수 있는 근래 데이터를 봤을 때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실업급여를 받는 네,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그 전제값 자체가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반절가량은 원해도 사실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들어놓은 상태인 그리고 거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전체 사업장의 포션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맞아요.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늘 해왔는데 네. 그 경우에는 46%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의 이중 구조화 이런 부분이 OECD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고 병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거를 예를 들면 악용해서 뭐 6개월, 8개월 정도를 일한 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가 필요하니 이제 퇴직을 당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암암리에 이제 뭐 쇼부를 본다든지 이거 좀 뭐 약간 공식적인 네.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업급여 제도가 필요한 보장하고자 사람이 했던 누구냐.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문턱을 무작정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도 지금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뿌리느냐 이런 에너지 것들이 또 바우처 정치적인 얘기도 지금 논란이 하고 되고 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을 비롯해서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최소한의 안정망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소비가 일어나야 사실은 기업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순환을 끊어내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번 방향이 정말로 더 정교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좀 대담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질 좋은 일자리는 도리어 혜택받을 게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안전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그 부분이 들리고요. 빠진 채로 도덕적 예. 해이만을 강조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심으로 의원께서는? 어쨌든 정부를 계속 이제 거치면서 사실 실업 문제는 계속 장기화되고 그렇죠. 노정화되다 보니 지금 요건도 많이 확대가 됐고 네. 이제 대상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대상도 확대됐고.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이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우리가 근로자도 0.9%를 내고 이제 사업주도 0.9%를 내서 마련이 되는 게 이 고용보험 그렇죠. 기금인데 지금은 사실 뭐 거의 고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취지 자체가 예. 사실 이제 그 실업의 공백기에 그렇죠. 최대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자금을 보장해 주면서 빠른 이제 이직을 도울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이제 목표다.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의 취지인데 네. 사실 지금 정부가 이 문제로 느끼는 도덕적 해이가 예. 그간에도 문제는 됐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요건을 강화하면서 다시 발생한 사각지대보다는 어쨌든 폭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에서 실은 확대되어 왔지만 네. 지금은 이제 좀 그 부정수급이라고 보이는 네. 그런 편법 반복 수령의 문제가 이제 좌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형태는 180일 이상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을 한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휴일을 빼면 약 7개월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 거거든요. 180일이면. 네. 네. 7개월 정도만 딱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을 하고 다시 6개월 뒤에 다시 7개월 근무하고 실직을 하는. 그러니까 아예 7개월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그걸 정해서 반복적으로 퇴사와 실업급여 수령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예. 5년 동안 5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18년에 8만 2천 명에서 2021년 10만 명까지 급증을 하고 네. 있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부가 5년 안에 6회 이상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람은 수급액을 50%까지 이제 줄여 나가겠다는 저는 이제 그런 방향의 정책 설계 수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렇죠. 경우들은 이 실업급여가 만들어진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실은 문제인데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막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아까도 역전 현상에 대해서 드렸는데 최저임금 수령액이 실업급여보다 이제 작아지는 문제. 그러니까 최저임금 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제 사회보험료랄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18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는데 네. 지금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이거든요. 그 실업급여는 185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보다 더 받는다. 실업급여를 훨씬 더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최저임금 선의 일자리는 아예 취직조차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유지를 하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26.9%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 최대 인정기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10명 중 2-3명꼴에 불과하고 네. 대부분 6개월 이상을 다 수급을 수급 받은 받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취업을 가게 되는 이게 도덕적 해이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되는.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에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짚어주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근로 의욕을 좀 높여보겠다.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이 현금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의욕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네, 우선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실수령액이 실제로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했을 때보다 더 몇만 원이라도 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근로의욕을 저하하고 있다라는 진단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로 드셨던 180만 원 정도를 받고 실제로 실업급여를 185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야 이게 더 훨씬 더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다 빠지죠. 그다음에 등등의 여러 가지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80만 원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아무리 자산이 없어도 의료보험 빼고 어쩌고 하면은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사실은 정말 절대적으로 이 18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20만 원 30만 원 정말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진짜로 이것 때문에 건강도 있고 예를 들면 건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뭐 사대보험하고 180만 원 받느니 나는 185만 원을 실수령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가 이 전체의 틀을 완전히 흔들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을 것인가. 전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태조사. 네,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몇 년, 수년, 5년 내에 뭐 6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뭐 증가된 폭이 한 2만 명 정도 지금 증가를 했다는 추세인데 이 2만 명이 정말로 도덕적 해이에 근거해서 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건강상에 예를 들면 특히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받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못 받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최종 면접이나 이런 데서 떨어졌거나 이런 상황들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에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데이터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정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OECD가 우리의 이 실하한액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185만 원 정도의 가량이 너무 높아서 그 불균형 때문에 이거는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렸다는 파트였거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권고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는 OECD에 있는 어떤 가입국보다도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하한액이 낮아도 기초 생존이 가능한 어떤 사회적 안정망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적기 때문에 실업기간에 대한 수급기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부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예. 이번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개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말씀하셨던 이 도덕적 해이에 근거한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다면 표본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과징금을 물고 법적으로도 이제 허위로 이제 신고를 하거나 서로 합의를 이면 합의를 봤을 때 아니면 고용보험을 누락했을 때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이제 최저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두 개 이해타산을 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보다 법을 잘 지키고 정말로 서로에게 합법적이고 준법적인 선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를 이제 누락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정말 직격탄을 맞으실 수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고 누락하고 있는 사업주를 어떻게 제재하고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좀 정교한 정책적 후속 조치도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좀 면밀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렇죠. 제대로 좀 투트랙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관리를 그럼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네, 맞습니다. 문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방법이 아무래도 관리 감독하는 부분과 이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를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금 지적이신 것 같아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이제 그런 현금 지원이 근로의욕을 뭐 꺾는다. 이제 그런 지적 지적이 때문에 있죠. 사실 지금 이런 개편 방안이 나왔는데 네. 이제 사실 여러 정부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이제 독려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그런 지원이었고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특히 EITC와 같은 예. 그런 근로장려 세제가 사실 그 일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소득을 좀 대체해 주는 거였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최저임금도 올리고 EITC에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걸 실은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각자가 모두 다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자가 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을 이제 어쨌든 설계할 때 예. 소득 보전의 EITC는 실은 이제 소득 보전의 개념이고 예. 이제 실업급여는 고용기금에서 이제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 갈 거냐를 어떤 기본적인 관점으로 놓고 네. 이제 이제 개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고용장려금 자체가 근로의욕을 꺾는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관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에서 실은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나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소득 보전의 개념으로 EITC를 강화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절한 어떤 보완적 개념에서의 정책 설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저는 이렇게 예산 자체가 말씀드리고 적재이기 싶어요. 때문에 이제 과연 선택과 집중이 좀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데 붙어서도 맞습니다. 어떤 것을 좀 더 방점을 찍고 더 네. 중요하게 볼 것이냐. 자,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0229번님께서는 공공일자리에 사업에 참여했다 실업급여 받고 또 공공일자리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다. 개선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박미영님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재취업 장려 제도로 하는 거는 어떻겠나 이제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생계를 위해서 취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2583번님은 사각지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기초소득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지금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일자리 뭐 두 가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빠진 부분이 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그럼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 분께서 한 말씀씩 끝으로 좀 해주신다면. 네. 보통 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본인이 했던 업계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그게 사양산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본인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제 다른 업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런 좀 미래산업적인 이제 차원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거는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재취업을 권장하는 거긴 한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용 단절의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를 사실은 일정 부분 보조, 왜냐하면 생계가 유지가 돼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 지원을 하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뭐 예를 들면 뭐 50%라든지 60%라든지 이런 거는 바우처 형태로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이제 쓰고 그것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예. 이제 지원하는 형식도 사실은 충분히 좀 검토해 볼 수 필요하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계 보조하는 부분과 또 교육의 부분을 나누어서 네.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6개월을 10개월로 지금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공휴일 포함하면 1년 정도는 일을 해야 이제 실업급여를 한 6개월 정도 가량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전체적인 고용기금의 이제 현실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부라님께서? 네, 지금 이게 이제 정부의 자문단의 여러 자문 결과를 반영한 건데 네. 그 자문단에서도 실업급여 수령 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제시했지만 동시에 기업의 이제 비자발적인 실업을 줄이고 또 상용 정규직 그러니까 질 높은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고용보험료율을 오히려 올리는 그러네요. 그런 네. 제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안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용직 중에서도 사실 15.8%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건 일용직에게는 굉장히 여전히 실업급여 구직 그 수급 요건이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높다. 의미이기 네.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또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네.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고용보험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갈 네. 거냐 하는 문제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 고용 문제는 참 어렵네요. 굉장히 산업과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뉴스브런치 1부 저희가 마치고 다음 뉴스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분위기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요. 그거는 2부에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브런치 뉴스픽 지금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이 어제였는데 교육 현장 분위기가 많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아직은 좀 마스크를 쓰자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헷갈린다. 뭐 통일된 지침 없냐 이렇게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나온 게 뭐가 좀 있나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두 분께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관련 지침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나요? 우선 지금 보니까 네.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공지를 보낸 곳도 있고 네, 공지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실내 마스크 유지에 안심하는 부모도 있고 마스크 장기화로 인해서 오히려 발달 지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교육 현장상에 좀 복잡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 해지에 대한 공고 조침이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엔데믹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그렇죠. 걸 이제 엔데믹에 어떻게 보면 첫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일정 정도 한두 달 정도 경과 이후에 완전 해제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독감 문제들도 있어서 사실 지금 시즌에 예, 네. 그래서 저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 유행들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많이 씌우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은 통일된 지침보다는 원에서 어쨌든 자율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결정한 부분을 다만 학부모들에게 잘 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사실 당장 해제가 됐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냐 또 그런 건 아니고 실은 길에서도 다 쓰고 계시네요. 네, 3년간 이런 습관이 사실 맞아요. 이제 문화로 또 정착되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네요. 또 통일된 지침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금은 자율적으로 가되 자율적으로. 좀 그걸 원해서 잘 지침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지금 생각이 드네요. AA님 유튜브로도 지금 동절기 바이러스 활성기 추워서 또 환기도 못 시키는데 네. 벗는 게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네. 의견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네, 저는 이제 재량으로 사실 품앗이 공동요가 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에 다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마스크를 거의 2년 반, 3년 만에 다시 벗었습니다. 근데 약간 저도 스스로 왠지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 같은 게 되게 생기고. 그렇죠. 벗어도 되나? 네, 배식할 때는 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그렇겠죠.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권고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의무로 저희 어린이집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 특히 학교 학원은 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영유아 발달이 현격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통계는 너무 그렇죠. 공공연하게 국내외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린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언어나 사회적인 공감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 네. 그 중에도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량으로 사실 준비하도록 하고 선생님도 필요하시다면 착용하시는 걸로 네. 다만 원하는 가정은 사실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역 말고도 교육 현장에 좀 신경 쓸 게 있다면 끝으로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좀 감성 교육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당장 어제 이렇게 해제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네. 쑥스럽다, 좀 민망하다, 부끄럽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다고 해요.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한다는 어떤 의미, 그런 소통의 예.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성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환대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은 네. 이제 영유아기에 기억 안 나던 시절을 제외하면은 사실 계속 마스크를 쓴 게 전제 조건이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서로 이제 거리를 허물고 어떻게 교감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말뿐 아니라 표정과 이런 몸짓을 그렇죠. 통해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건지에 대한 면밀한 지도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소통을 해나가는데 살아가는데 네.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